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딱 10년 차에 들어선 워킹맘이에요. 10년 전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해서 딸 하나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만 하면 남편이랑 토끼 같은 자식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네요. 남편이랑 둘이 맞벌이 하면서도 애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도 남편도 둘 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회사 집밖에 모르는 집돌이 집순이입니다. 딸이 태어난 이후에는 딸 잘 키우는 거에만 집중하며 둘 다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제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아무리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곳곳에서 터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이 나이 먹고 직장 생활 열심히 했어도 둘 다 욕심이 없는 게 둘 다 살아온 가정 환경이 여유롭지 않아요. 저희 친정도 아버지께서 젊어서 사업을 하시다 망해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집 하나 없이 월세 살면서 힘들게 사셨고, 시댁도 시아버지께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고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집안에서 가장으로 살다가 둘이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독립하게 된 겁니다. 사실 결혼할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전혀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 힘든 것보다 부모님들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힘든 게 더 많아요. 저와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결혼 당시에 둘 다 30 중반이었지만 각자 집안에서 장남 장녀로 가장으로 사느라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드렸기 때문에 둘 다 돈이 없었어요. 그나마 틈틈이 모아놓은 돈으로 월세 보증금 간신히 만들어 결혼했습니다. 식도 간소하게 하고 혼순이 예단이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평생 부모님만 챙기다가 제 인생이라고는 없이 살 것 같아서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법 공부를 했어요. 가고 싶은 대학도 있었고 꿈도 있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무조건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등록금도 내기 힘들 것 같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4년 내내 한눈이라고는 안 팔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졸업하자마자 남들이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우리 집안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취직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일하던 공사 현장 반장이 일꾼들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일로 아버지는 그 반장을 잡겠다고 백방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반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럼 경찰이 잡게 두면 되지. 아빠가 일도 안 하고 잡으러 다니면 어떡해. 그 새끼 괘씸해서 그러지. 내가 그놈한테 사준 소주가 몇 병인데 감히 내 돈을 가지고 튀어?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놈의 새끼 황천길 보내줄 거야.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아버지셨어요. 자상하고 가정적인 분이었죠. 그런데 친구 보증 잘못 사면서부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망했을 때 아버지는 주변 친구들에게 배신까지 당하며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술만 드시고 공사 현장에 나가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비만 벌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반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나서는 일하러 잘 나가지도 않으셨죠. 그 일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심장질환으로 수술도 2번이나 받으시면서 몸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동생은 당시에 아직 고등학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내 식구 사는 집에 돈을 버는 건 저뿐이었어요. 황천길은 무슨 황천길이야. 그 아저씨가 가지고 도망간 돈 500도 안 된다며. 그 돈 때문에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 걔는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자리나 빨리 구해. 이 기집애가 왜 아버지한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너 돈 좀 번다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유세 떠냐? 그 나이까지 이 아버지가 먹이고 재워줬으면 네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먹이고 재워줬다고. 됐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서 일이나 구해. 안 그러면 나도 그냥 집 나가버릴 거야. 아이고 그래. 부모 복도 없고 마누라 복도 없는 내가 자식 복이라고 있겠냐. 잘난 니녀는 나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때 생각만 하면 저는 아직도 속이 답답해요. 부모님을 보면서 느낀 게 가난하게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일절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남한테 도움받을 생각만 했죠. 아버지와 싸우고 답답한 마음에 밖에 바람을 쐬러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께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우리 집 상황 알잖아. 저 인간은 반장 잡으러 다닌다고 일도 안 나가는데 우리가 돈이 어딨어. 언니 이번 달만 좀 이해해줘. 신영이? 걔가 이제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걔 나 돈 안 줘. 자기 월급 다 자기가 관리한다고. 딱 봐도 뭔가 불안해서 저는 어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가 누구랑 통화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야? 누군데 돈 얘기를 하는데 엄마 또 돈 꿨어? 그리고 내가 언제 엄마한테 돈을 안 줬어. 입사하고 2년 동안 월급 받으면 그대로 다 엄마한테 줬는데 무슨 소리야. 아이고 딸 들었어? 그게 내가 카드값이 좀 밀려서 이모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언니가 돼서 그거 빨리 갚으라고 자꾸 닥달하잖아. 지금 당장 네 아빠 일도 안 나가서 돈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일한 월급을 꼬박꼬박 다 가져다 줬는데 도대체 왜 카드값이 부족해서 이모에게 돈을 빌렸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황당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내 월급도 있고 아빠도 계속 일했는데 도대체 왜 생활비가 부족한 거야?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지 쪽팔리게 이모한테까지 돈을 빌리면 어떡해. 갚지도 못할 거면서. 저도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까지 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어머니와 사는 동안 그런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도 아버지도 계속 일했고 저도 혼자 힘으로 대학 다니며 돈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항상 집에는 돈이 없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매달 마이너스니 앞이 막막하더군요. 어머 딸, 아이고, 엄마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어디 딴 데다가 돈 썼을까봐? 다 너희 키우느라 그런 거지. 이래서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자기들이 다들 알아서 큰 줄 알아요.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 경제관념 없는 어머니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팔자로 정해진 건가 싶기까지 했어요. 결국 저는 20살 때부터 틈틈이 모아놓았던 적금을 깨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이모에게 빌린 돈부터 빨리 갚으라고요. 결혼 전까지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벌고 갚고 벌고 갚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직이나 휴직은 꿈도 꾸지 못하고 10년을 쉬지 않고 회사만 다녔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연애하고 해외여행 다닐 때 저는 정말 일만 했어요.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우리 집도 남들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0이 넘어서야 저는 우리 집은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와 취직을 해서 집안에 셋이 돈을 버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어머니에게 월급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번 돈이지만 제 돈이 아니었던 돈을 30이 넘어서야 제가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돈으로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봤자 너무 늦게 깨달아서 월세 보증금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지긋지긋한 부모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남편도 저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 남편에게 종종 들어서 남편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만큼 경제관념이 약하고 사치를 부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결혼을 결심하고 인사드리려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30 중반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건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결혼이 썩 내키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그 나이에 애 낳을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네 아빠 나만 여기 덜렁버리고 필리핀에서 저러고 있는데 아들까지 여자한테 빠져서 엄마 버리고 당장 결혼하겠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시아버지께서 필리핀에서 하던 사업이 망하고도 다시 재기하겠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필리핀에 계세요.
망하기 전에는 그래도 제법 필리핀에서 잘 사셨는지 으리으리한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5명이나 쓰면서 편하게 사셨대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공주처럼 살다가 시아버지 사업이 휘청하니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 살겠다고 몇 년 전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뻔히 결혼하겠다고 온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기 싫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무한하게 말이죠. 엄마, 다 큰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평생 엄마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살라는 거야? 아들,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엄마 필리핀에서 너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서 이래? 이제 좀 아들한테 기대서 호강하면서 사나 했더니만. 아휴, 내 팔자도 왜 이 모양인지. 어머니, 저희 둘이 아이도 낳고 잘 살게요. 어머님께도 잘하고요. 시어머니를 뵙고 나니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여기서 그냥 엎어야 하나라는 마음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제가 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 다 가족인데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치스럽고 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저도 모르지만 시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아예 필리핀에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연락도 잘 안 하십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께 연락을 하는 건 오로지 생활비 보내라고 할 때만 전화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엔 그런 시어머니가 좀 얄미운데도 시아버지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혼자 한국에 보내놓은 게 미안하다며 최선을 다해 생활비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생활비를 흥청망청 쓰세요. 칠순이 다 된 나이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 네일을 받으러 다니시고 점심은 꼭 나가서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항상 택시를 타요. 남편이 택시 타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면 저희더러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필리핀에서도 운전을 하고 다녔지 대중교통은 타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한 달 생활비가 저와 남편 두 식구보다 더 많이 씁니다. 더군다나 시아버지께서 주신 생활비를 다 쓰시면 너무 당당하게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눈치 보는 게 싫어서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 정도가 심합니다. 거기다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말이면 저와 남편을 불러내 백화점에 가자고 해요. 그러고는 고가의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걸 아무렇지 않게 사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제 앞이라 민망한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해요. 거기다가 당시에 제가 딸을 임신했을 때라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쇼핑 같이 못한다고도 이야기했죠. 엄마, 그 좁은 집에 엄마 옷이며 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또 사? 우리도 애 생기면 돈 많이 들어갈 거라 이제 전처럼 엄마 못 챙겨드려요. 아유, 이거 얼마나 한다고 치사하게. 암튼 지 아빠 닮아서 쪼잔하다니까.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시어머니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 앞에서는 치사하다고 삐지고 다음번에는 또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십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 돈에 관해서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사시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신혼집을 구했는데도 매일같이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롭다며 거의 매일 저녁을 우리 집에 와서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해서도 집에 와서 쉬지 못하고 시어머니 저녁상을 차려야 했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매일 북적거리며 있다가 코딱지만한 집에 매일 혼자 있으려니까 무섭고 외로워 죽겠어. 그래서 그러는데 어차피 너희 집이나 내 집이나 새 사는 거 똑같은데 돈 합쳐서 넓은 전세라도 갈까?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좁은 집엔 죽어도 못 살겠더라.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와 남편에게 모아놓은 돈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두 집 보증금을 빼서 평수 넓은 전세 알아보면 안 되냐고 하셨죠. 저는 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냥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싫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치스럽고 철이 없는 걸 떠나 저와 안 맞습니다. 남편 어머니고 제 시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보고는 살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공간에 같이 사는 건 저로서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결국은 시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합가를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께서 주시는 생활비에 우리가 주는 생활비까지도 모자라 월세까지 안 내고 돈을 쓰다가 보증금이 계속 까이고 있었더라고요. 결국은 더 깔 보증금이 없어서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화도 나질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이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 일로 엄마한테 단단히 일러뒀어. 앞으로 우리 애도 태어나니까 집에서 애 봐달라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애만 봐야 하는데 이제 더는 사치 못 부리겠지. 남편은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며 애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께서 애를 봐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손주 키우다 보면 정신 좀 차릴 거라고요.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친정에서 살 때도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저와 상관없는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는데 항상 수습은 제가 하고 책임도 제가 져야 했죠. 이런 게 싫어서 결혼한 건데 결혼해서도 달라지지 않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더군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도 달라질 거라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딸이 태어나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시어머니는 누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며 사는 분이 아닌데 졸지에 손녀를 떠맡게 됐으니 매일 불만을 토로하고 투덜거렸어요. 저와 육아에 관한 생각도 달라서 매일 다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딸이 집안이 떠나가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딸아이를 달래서 업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해서요. 그런데 10분이 지나자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골목길로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애만 두고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신 거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더 화를 냈어요. 얘가 도대체 누구 닮았는지 잠도 안 자고 자꾸 울기만 하잖아. 7시에 내일 예약해놨는데 도무지 안 자서 그냥 후다닥 갔다 왔다. 어때? 이거 이쁘지? 저는 순간 시어머니만 아니면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며 어깨를 밀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5년 넘게 산부인과 다니며 어렵게 얻은 딸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저렇게 생각 없이 구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 이제 돌대네 혼자 두고 내일을 받으러 가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저 모르게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뻔히 제가 7시 반이면 오는 거 알면서 그걸 못 참고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야, 이게 진짜? 내가 집 좀 날리고 너희 집에서 얹혀 산다고 막대해도 되는 줄 알아? 나 네 시어머니거든? 네 새끼 보느라 손톱 다 까져서 잠깐 가서 수정만 받고 온 거야. 으휴, 독한 거. 20분 자리 비운 거 가지고 아주 시어머니를 잡아먹네 잡아먹어. 시어머니는 고작 20분 자리 비운 거라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제가 너무한다고요. 고작 20분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애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돈 벌어서 나가세요. 어머니 없어도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하면 돼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터질 것처럼 울고 있는 딸아이를 보고 놀란 저는 이성이 날아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싫었는데 이 김에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는 작정했는지 퇴근한 남편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본인에게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했다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짐을 싸는 신용까지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하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일부러 더 서러운 척하며 울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를 달래고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나가라고 했느냐고요. 저는 남편과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싫으니 남편이고 뭐고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나 도저히 어머님이랑 못 살겠어. 철이 없어도 정도 것이지. 70이 다 된 노인네가 손녀 두고 손톱관리나 받으러 간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나가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어른인데 며느리가 그런 소리 하면 당연히 서럽지.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야? 나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러다 우리 애한테 무슨 문제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문제 없었잖아.
급해서 잠깐 다녀온 거라잖아. 그날 저녁 처음으로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알지만 제 말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도 너무 서럽더군요. 제가 사과 안 하겠다고 시어머니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혀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만 남편이 옛날 일을 끄집어내면서 친정 부모님이 힘들 때 도와준 이야기까지 치사하게 다 하더군요.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는 죄로 나도 처가야 할 만큼 하잖아. 내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작년에 처남 가게 낼 때 우리 형편도 안 좋은데 당신이 처남한테 1,000만 원이나 보태준다고 했을 때 나도 이해 안 됐어. 남편도 참고 있었는지 결국은 터뜨리더군요. 맞아요. 작년에 남동생이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장사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친정엄마가 저에게 좀 도와줄 수 없냐고 했어요. 사실 저도 힘들고 도와줄 형편은 아니라 돈이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명절날 남편 앞에서 대놓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처남이 30이 넘어서도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고 매형이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요. 할 수 없이 남편과 저는 큰맘 먹고 이사 가려고 모아놓은 돈에서 1,000만 원을 남동생에게 도와줬어요. 사실 그때 저도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1,000만 원이나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남편이 크게 생각해줘서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 남편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제가 뭐하러 1,000만 원이나 주느냐고 조금만 줘도 된다고 할 줄 알았나 보더군요. 싸우다 보니 속마음을 다 말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네. 당신 쪼잔하다더니 진짜 쪼잔해. 그렇게 말할 거 애초에 주긴 왜 줬어?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날 저와 남편은 서로의 바닥을 봤습니다. 둘 다 각자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도 서로 이해하고 겉으로는 포용해주는 것처럼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둘 다 앙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싸우면서 다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며칠 뒤 어색한 게 싫어서 대충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그날의 감정이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그때 이후로는 남편이나 저나 서로 말을 아끼고 눈치를 봤어요. 점차 저도 친정에서 있었던 일을 온전히 다 말하지 않았고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해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 이후 생각한 게 나는 죽을 때까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가장으로 살면서 나도 어디 비빌 언덕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한 적도 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소원 들어주는 두꺼비나 지니 같은 거요. 이런 말하면 남편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이제는 내 곁에도 남편이 생겼으니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의지하며 살 수도 있겠다. 기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봅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도 저에게 바라기만 하는데 남편이라고 다르겠어요. 아무리 서로 좋아서 만났다고 해도 자신이 힘들면 서로를 배려할 겨를이 없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남편도 저에게 시어머니 철없다고 매일 투덜거려도 결정적인 순간엔 핏줄이라고 제가 어머니 싫은 소리 하는 건 듣기 싫은 거겠죠. 그냥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한 번씩 툭툭 건드리는데 미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철만 없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시어머니도 애 보느라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 그나마 별일 없이 지냈어요. 물론 같이 살다 보니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살림 문제로 시어머니와 티격태격 하기는 했지만 저도 시어머니와 산 세월이 있다 보니 그 정도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 올랐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며 시어머니가 낮에 시간이 생기니 또 슬슬 사고를 치려고 시동을 거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드린 신용카드를 쓰세요. 아이를 봐주시다 보니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있고 저녁도 차려주시니 장도 보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웬 식당에서 40만 원을 긁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분명 저도 아는 식당인데 시어머니 혼자 거기서 40만 원이나 결제될 일이 없으니 분명 잘못 결제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40만 원을 결제한 게 맞다네요. 아유 깜짝아. 너는 쪽팔리게 결제하자마자 그렇게 쪼르르 전화해야겠니? 시어머니는 한참 있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어디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꼭 그렇게 바로 전화를 해야겠냐고 화를 냈어요. 어머니 대한갈비 가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드셨길래 40만 원이나 나와요. 저는 당연히 잘못 결제된 줄 알았죠.
내가 요즘 낮에 적적해서 수영 다닌다고 했잖아. 오늘 첫 수업이라 거기 언니들이랑 선생님께 내가 제대로 쏘기로 해서 좀 나왔어. 저는 절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이 또 도지셨어요. 저도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께서 원래 허세가 남다르시답니다. 남들 앞에서 있는 척을 그렇게 한대요. 필리핀에서 시아버지께서 사업이 잘 될 때 집도 드라마에나 나오는 저택에 살았었고 집에 일하는 아줌마도 5명이나 썼대요. 사실 시부모님 2분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집도 필요 없었고 일하는 사람도 그 정도로 필요 없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한국에 아는 지인들도 몇 번이나 필리핀에 불러서 호화롭게 대접하고는 했답니다. 남편도 휴가 때 한 번씩 필리핀에 가면 놀랄 정도로요. 거기다가 같은 동네 사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가 재벌로 소문이 나 있었대요. 실상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시어머니께서 매일 돈 자랑을 하시며 허풍을 떨었나 보더라고요. 잘 모르는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재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게 집도 넓고 부리는 사람도 많은 데다 시어머니는 필리핀에 있을 때 명품만 입고 다니고 외제차를 2대나 가지고 있었대요. 그렇게 살다가 시아버지 사업이 휘청해서 집도 팔고 차까지 다 팔아야 하는 지경이 되니 시어머니는 쪽팔려서라도 한국에 도망치듯 들어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한순간에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 그게 싫었던 거죠. 결국은 본인만 살겠다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시아버지 혼자 필리핀에 두고 시어머니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저도 몰랐는데 다 망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기업 다니는 아들 며느리가 50평대 아파트에 산다고 본인도 거기 들어가 살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뒤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게 확실하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한국 들어와 월세 보증금까지 날리고 살며 이제 좀 정신을 차리셨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저나 남편 눈치 보는 척 잠깐 얌전히 몸서리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카드도 아니고 제 카드로 어떻게 40만 원을 긁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셨어야죠. 저도 넉넉한 살림에 여유 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합니다. 뻔히 저나 남편이나 사는 게 빠듯하다는 거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잘 아시면서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 갈비 좀 먹으면 돈 40만 원이야 우습지. 넌 젊은 애가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 말하면 뭐 하겠어요. 괜히 저만 쪼잔하고 나쁜 년 되는걸요. 암튼 알겠어요. 혹시나 식당에서 잘못 결제된 건가 걱정돼서 연락해본 거니까 식사 잘하고 들어가세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남들 앞에서 밥을 사니 많이 허세 부리지 마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로서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있는 일도 아니고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한 번은 좋게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남편에게 말도 안 했어요. 제 딴에는 평소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으니 돈 40만 원이 아깝고 황당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시는데 나가서 그 정도 친구들한테 못 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식당 40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수영하는 날마다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다니며 매번 돈 3, 40만 원은 우습게 쓰고 다니셨어요. 저는 이걸 그냥 지켜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체크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어머니, 원래 쓰시던 카드 말고 이걸로 드릴게요. 전에는 장만 보시고 애 간식 정도 사신다고 해서 신용카드로 드린 건데 요즘은 어머님이 따로 쓰실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넣어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돈에 대해 신랑이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시어머니의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음 먹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들으시면 시어머니도 기분이 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 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니 제가 잘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건넨 체크카드를 슬쩍 보더니 얼마나 넣어줄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아기 간식이랑 어머니 쓰시는 거 해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저 나름대로는 남편에게 물어봐서 결정한 금액이에요. 사실 지금 저희 형편에 100만 원 정도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 평소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 그 정도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시시콜콜 시어머니 카드값이 많이 나온다고 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 돈을 따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얼마 정도 드리면 좋겠냐고 남편에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남편도 1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바로 미간을 구기시더군요. 뭐? 100만 원? 예, 너희 시아버지도 나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씩 줘. 근데 너희는 애도 봐주고 살림까지 도와주는데 100만 원이라니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니? 순간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 150만 원을 받는 것도 저나 남편은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께 물어보지 않은 게 시아버지께서 혼자 필리핀에 사시며 힘들게 벌어 보내시는 돈이니 얼마를 받든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사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일절에 과자 한 번 사준 적 없고 저나 남편에게 팬티 한 장 사준 적 없으셨기에 시어머니도 상황이 좋지 않으신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시어머니 혼자 쓰시는 생활비가 저랑 남편 둘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저나 남편이 둘 다 얼마나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꾹 참고 있던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빚 대신 갚느라 회사에 도시락 싸들고 다녀요. 새벽에 일어나 피곤해 죽겠는데도 점심값이라도 아껴보려고 도시락 싼다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 한국에 아는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갚기로 약속한 시일이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갚지 못해서 그분이 시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소장을 받고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시아버지를 1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그 사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많이 말하셨더라고요. 그 와중에 빚쟁이가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자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나 남편이나 속상해서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돈부터 갚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신 분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한 번에는 못 갚아도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갚겠다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분이 이해해 주셔서 저와 남편이 매달 빚을 갚았습니다. 그 돈을 갚느라 저와 남편은 2년 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어요. 그걸 뻔히 다 아는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당연히 욱하더군요. 아유, 또 그 소리. 자식이 부모 돈 좀 갚아준 거 가지고 생색은. 알았어.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살아볼 테니까 그만 좀 잔소리해. 시어머니도 염치가 있기는 한지 그래도 제 말을 알아듣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딴소리하면 100만 원이고 뭐고 진짜 따로 살자고 할 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빚 이야기를 한 이후 근래에 잠잠했던 시어머니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은 저에게 너무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너무도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직장 동료들과 회사에 나온 은행 홍보 직원에게 가입한 상품이 있었어요. 당시 이벤트로 고금리 적금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넣으면 1억을 만들어주는 적금이었죠. 사실 그때 제 상황이 적금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었는데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 상품은 너무 좋다고 눈 딱 감고 그냥 들어야 하는 거라고들 해서 힘든 데도 들었어요. 주변 직원들 말처럼 딱 눈 감고 모아보자 싶어서요. 그런데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10년이 진짜 오기는 왔습니다. 제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찍혔어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남편과 금슬 좋은 부부는 아니지만 통장에 찍힌 1억을 보니 남편부터 생각이 나더군요. 사실은 이 1억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적금 만기가 되면 서프라이즈로 남편에게 보여주려고요. 이걸 보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만 해도 뿌듯했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일에 함께 벌었지만 남편이 저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으니 집안의 기여도가 높아요. 거기다가 저는 그래도 때때로 옷도 사고 쇼핑도 하면서 지내지만 남편은 진짜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이 없어요. 결혼 초기에 사준 양복이랑 구두를 지금까지 신고 있으니 말 다 했죠 뭐. 저는 남편이랑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상의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에 은행에 가느라 연차를 내서 오후에 딸 유치원에 제가 데리러 일찍 갔습니다. 오랜만에 딸아이와 마트에서 장도 보고 집에 돌아와 딸아이 낮잠을 재우고 방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책상을 뒤졌는지 제 적금 통장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머머, 새아이비야, 이거 뭐니?
일십, 백, 천만. 어? 이거 1억 맞지? 너 적금 들고 있었니?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들키고 말았으니까요. 어머님은 왜 남의 책상을 뒤지고 그러세요? 예, 남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남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하다. 어쩐지 연차라고는 안 내는 애가 왜 갑자기 연차까지 내고 은행에 가나 했더니만 그 적금 만기돼서 은행 가려고 한 거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은행에 갈 일이 있다고 연차를 냈다고 했을 때부터 왜 은행에 가느냐고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제가 별일 아니라고 대충 대답했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책상까지 뒤졌나 봐요. 그러더니 결국은 제 만기 적금 통장을 찾아낸 거죠. 너희 대단하다. 어떻게 1억을 만들었니? 아유, 이 통장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안 그래도 애까지 있는 애들이 차도 없이 고생이다 싶었는데 이 돈으로 나 벤츠 사주면 내가 너희 기사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 수중에 돈 있는 거 알면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절로 코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형편의 벤츠는 무슨 벤츠예요.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택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의 손에 있던 통장을 획 빼앗아 버렸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러자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행동이 가관이었어요. 예, 너는 시어머니한테 고작 1억 그게 아깝니? 이 치사하냐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더니 갑자기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어요. 평소에도 저와 티격태격 하다가 화가 나면 야라는 둥, 연이라는 둥 천박한 소리를 해댔지만 몸에 손을 댄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제 말에 짜증이 났는지 머리까지 잡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를 세게 밀어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더군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개념이라고는 없는 시어머니와 살면서 다 때려치우고 애만 데리고 나갈까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하지만 제가 낳은 딸아이에게 되도록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참고 산 건데 시어머니께서 결국은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 저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아까워요. 이 돈 제가 결혼 전부터 제가 번 돈으로 악착같이 모은 거예요. 이 돈을 제가 왜 어머님 차를 사줘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제발 철 좀 드세요. 뭐야?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아나. 좋아. 그 돈 나 안 준다는 거지? 이 싸가지 없는 년.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은 거로도 부족한지 갑자기 눈이 확 돌아서는 저에게 또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가만히 안 둔다고 패주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의 미운 정마저 확 떨어지더군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벤츠 안 사준다고 했다고 손찌검을 하려고 해요.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없습니다. 딸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세게 밀쳐내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내 딸 봐서라도 웬만하면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 구제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어머님 하는지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어서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콧방귀를 꼈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저더러 제 주제에 이혼을 어떻게 하냐고 하더군요. 웃기고 있네. 그깟 1억 좀 있다고 네가 이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본데. 좋아. 나도 너 같은 미친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 집에서 나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도 좋다면서 저더러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짓을 자기 아들한테 말하면 아들도 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할 거라고요. 좋아요. 그럼 제가 이혼하는 기념으로 남편이랑 시아버지한테 선물 좀 주고 가야겠네요. 저는 시어머니 하는 짓이 꼴같지 않아서 실소를 내뱉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저를 밀더군요. 빨리 자기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래도 10년이라는 정이 있는데 어머님한테도 이 선물 보여드릴까요? 저는 시어머니 면전에다가 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어머어머, 이게 다 뭐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제가 어머님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랬습니다.
사실 추잡하고 더러워서 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더는 시어머니를 봐주고 싶지가 않더군요. 몇 년 전 딸아이가 어릴 때 시어머니께서 자꾸 애를 혼자 두고 나가시는 것 같아 제가 불안해서 거실이랑 현관문에 CCTV를 달아놨어요. 시어머니에게 말은 안 했고요. 그런데 그 CCTV에 이상한 게 찍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웬 할아버지랑 데이트하는 영상이요. 시어머니도 70이 넘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80은 되어 보이더군요.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나면 시어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와 밥을 먹고 데이트를 했어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그 할아버지한테 봉투를 받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금방이라도 신물이 올라올 것처럼 구역질이 나요. 그 영상을 보고 사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다시 필리핀으로 오게 하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남편도 시어머니가 사고 뭉치긴 해도 바람 피우는 짓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할 텐데 저만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곤란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기회를 봐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만하시라고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러던 중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사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을 보니 좀 고소하기는 하더군요.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애미야, 내가 너한테 실수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그 영상 지워줘. 그 영상만 보면 내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닌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할아버지가 밥만 좀 차려달라고 해서 몇 번 밥 차려주고 돈 받은 거야. 절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한테 밥만 차려준 거면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을 일이 아닌데 기가 막혔죠. 제가 이 영상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랑 방에 들어가는 거,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거 다 찍혔거든요? 시어머니의 바닥까지 다 보고 들추고 싶지 않았지만 먼저 선을 넘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쏟았어요. 그러고는 잘못했다고, 이제 그 할아버지 안 만난다고, 돈이 필요해서 잠깐 만난 거지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정말 이상한 짓 안 했어. 그냥 너희가 나 돈 쓰는 거 가지고 하도 잔소리 하길래 용돈 벌이라도 하려고 한 거지. 그거 절대 네 남편이나 네 시아버지한테 보여주면 안 돼. 나 그럼 정말 쫓겨나, 애미야. 내가 너 시키는 거 다 할게. 네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든 나갈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 시어머니는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 저에게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려고 하더니만 제 손에 쥔 영상을 보자마자 한순간에 깨갱하더니 제가 시키는 건 다 하겠대요. 저와 시어머니의 큰소리에 딸이 방에서 깨서 나오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경악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애미 좋아하는 불고기랑 고등어 구워놨어. 얼른 와서 먹어. 아이고, 네가 그걸 왜 해? 밥 먹고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할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퇴근한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혹여나 제가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연신 제 옆에 붙어 밥도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싹 다 하시면서 제 눈치를 봤어요. 그러고는 남편과 딸이 잠들고 나서 제게 말하는데 그 할아버지랑은 정말 이미 정리된 사이니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비밀로만 해주면 앞으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저에게 잘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제 앞에서 싹싹 비는데 저도 보기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 나이 먹고 왜 저러고 사나 싶었어요. 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남편과 지난 10년 동안 이래저래 지지고 볶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한 번씩 헤어지고 싶다고 느낀 거죠.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죄를 정말 덮어주고 이대로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연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비밀을 숨겨주고 평생 시어머니를 제 마음대로 휘두르며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아버지는 몰라도 남편에게라도 시어머니의 비밀을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두 딸을 키우며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 오늘은 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말할 때 큰 마음을 먹고 말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인상과 성격이 아예 다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저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바로 우리 시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적당히 화목한 집에서 이남 1녀의 막내로 자랐어요. 자라면서 딱히 엄청나게 큰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집이나 사연 없는 집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도 물론 작은 사건이 몇 개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는 고통이거나 혹은 다들 참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빠가 사고를 쳐서 가족들 근심이 컸고 아버지가 작게 사기를 당하셨던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주변에 찾아보면 흔히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제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늘 저에게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곧 제가 처할 운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가정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대한민국의 부자는 많아도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직장 선배의 소개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선배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집안이 매우 좋은 남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본인도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 조건이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나간 소개팅이었는데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큰 다툼 없이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더라. 너의 아버지도 말이 적은 편인데 괜찮다고 한 것을 보면 엄마는 대찬성이야. 들어보니까 집안도 화목한 것 같던데 이번 주에 시댁으로 내려가서 인사드린다고 했지? 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 잘해. 그리고 가서 시아버지 될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알겠어? 아유, 알겠어. 근데 내가 옆에서 아버지랑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다정한 사람 같아. 우리 아빠랑은 성격이 정반대더라.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아버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거든. 아무튼 내가 꼼꼼하게 보고 엄마한테 바로 말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딸 바보 아니야.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먼저 인사시켰는데 부모님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친언니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데 그런 언니도 저에게 남자를 잘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하고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남자친구가 사람이 괜찮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가서 첫 인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서 그동안 시부모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워낙 지방이라 차를 타면 무려 5시간이 걸리는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고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라 저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하러 얼굴을 보여드리러 가는 거라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남자친구와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저는 걱정한 것과 달리 너무나도 따스한 시부모님을 보고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서울에서 우리 보겠다고 내려오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우리 큰며느리 될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긴장해서 어제 잠도 한숨을 못 자지 뭐예요. 우리 아내가 요리를 굉장히 잘하니까 어서 마음 편하게 저녁 먹어요.
시댁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시부모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환한 웃음으로 저를 대해주셨던 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랍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친정아빠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내인 시어머니에게 어찌나 다정하던지 보면서 너무 놀라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제 남편 될 사람이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의사라서 능력도 아주 좋았어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과잉 진료도 없이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 지역에서 이미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래도 눈빛이 너무 따스했어요. 저는 엄마와 언니의 걱정에 미리 지레짐작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인사를 드리고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엄마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 우리 시부모님을 보더니 저에게 그날 결혼식을 하루라도 빨리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우리 엄마가 더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면 말 다 했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친정은 돈이 여유롭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이라 제가 결혼할 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막내라서 언니와 오빠가 결혼할 때 돈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데 집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을 시부모님이 한 번에 없애주셨습니다. 원래 있는 쪽에서 더 부담 아니게 맞습니다. 우리 형편에 애들 집 하나 서울에 해주는 것은 일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아가 신혼여행이나 결혼식도 원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주저하지 말고 말하렴. 인생이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하지 않겠니? 아이고 사돈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이는지 몰라요. 예물이나 예단도 필요 없다고 다 생략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집이랑 혼수도 다 해주시다니. 제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게 다 우리 새아가가 너무 예쁘고 착해서 그런 거죠. 저는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이제 시작인데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좋지 않겠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주저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저에게 만약 남편이 속을 썩이더라도 저보고 다 참고 살라고 미리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결혼생활이 아주 행복했어요. 우리 친언니가 고부 갈등이 매우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 가장 크게 걱정됐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요리나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면 당신들을 보러 왔다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시동생이 2명이 있었는데 둘째는 남동생이었고 막내는 시누이였어요. 남편이 장남인데 둘째 시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평수가 아주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시부모님과 둘째 서방님 부부 그리고 막내 시누이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댁에 내려가면 늘 화목한 분위기에 다들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먼저 남편에게 시댁을 가자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 집도 불행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시댁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항상 웃음이 가득해서 거기에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은 대부분 명절이나 집안 행사 같은 문제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해당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명절이 되면 늘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고 여행을 갔습니다. 심지어 참여도 자율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부부가 가고 싶지 않으면 시부모님은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부 갈등이 전혀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제가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친언니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친정인 우리 집으로 오던 것을 저도 기억하거든요. 언니는 실제로 형부와 사이는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친언니와 제가 너무나도 차이를 보이니 오히려 엄마는 좋아했어요. 물론 언니도 제가 시댁을 잘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너라도 시댁을 잘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개 모임에 가서 네 얘기했더니 엄마 친구들이 안 믿더라. 그런 시댁이 있냐고 하던데? 아이 참, 네 동서도 그렇게 사람이 착하다며? 막내 시누이야 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성격이 좋을 수는 있는데 동서까지 착하다니까 나도 놀랍더라. 어이 엄마 말도 마.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보다 더 놀라운 게 동서야. 나는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본다니까?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해. 천사야 천사. 애초에 서방님이랑 동서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시아버지 소개잖아. 제가 시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손아래 동서였어요. 동서는 시아버지가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 보호자와 의사 사이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동서의 친정어머니가 당뇨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시아버지가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그나마 괜찮은데 초반에는 생사를 오갔다고 합니다. 그때 지극히 엄마를 돌보는 동서를 보고 시아버지가 먼저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권하셨대요. 동서는 처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믿기지 않아 거절했는데 서방님을 보더니 둘 다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훈훈한 결말이랍니다. 처음에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이 얘기를 남편에게 듣고 저는 너무 놀라우면서 동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딱 동서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왜 시아버지가 그렇게 동서를 본인 아들과 만나게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나중에 들어오는 며느리였어요. 여자들끼리는 은근한 신경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친언니가 하도 저한테 동서를 조심하라고 말해서 긴장했는데 오히려 동서는 저에게 먼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다가와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이 좋아하실지 옆에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꽃을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고려해서 꽃다발을 선물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이 센스도 좋은데 착하고 선하니까 여동생이 없던 저는 동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막내인 제가 매일 부모님께 여동생을 가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여동생에 관한 갈망이 심했거든요. 그런 제 욕망을 한 번에 해결해준 동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히 동서도 제가 좋았는지 우리는 같은 며느리로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적으로도 만났습니다. 거리가 멀어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 동서가 서울로 직접 와주어서 가능했어요. 동서, 여기야. 잘 찾아왔네. 이렇게 매번 서울로 나 보러 와줘서 진짜 고마워. 나도 시간 내서 내려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아. 항상 그래서 동서한테 고맙고 미안해. 에이, 형님이 뭐가 미안해요. 내가 형님하고 다정이랑 수정이가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저는 형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우리 조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형님이 매번 만날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잖아요. 동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야지. 우리 다정이랑 수정이도 동서가 워낙 잘해주니까 작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나한테 어제 작은 엄마랑 내일 본다니까 둘이 좋아하더라. 진짜요? 아유, 좋아라. 형님, 이거는 제가 담근 유자청이에요. 저번에 저 김치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형님 어머님의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좋아하시거든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동서는 무엇보다 우리 딸들을 예뻐했어요. 너무 슬프게도 동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동서는 친정엄마를 닮아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사실 동서는 본인 엄마를 간호해야 해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은 동서가 다 했거든요. 만약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감당 못했을 거라고 동서는 말했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러 올 때마다 우리 딸들 선물을 사왔어요. 과자부터 장난감까지 어찌나 잘 챙겨주었는지 제가 따로 우리 딸들의 장난감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놀아주는 것도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놀아주어 제가 너무 편했어요. 시댁에 갈 때도 그리고 이렇게 저를 보러 올 때도 동서는 구세주였답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신혼여행 때 첫째를 가지고 바로 연년생으로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고 살짝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제가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봐야 했어요. 원래부터 가정주부로 살았던 게 아니라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동서가 워낙 보러 많이 오기도 하고 도와주니까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제가 하도 동서 칭찬을 하니까 친정엄마는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동서가 올라오면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또 직접 담근 김치도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해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거든요. 그중에 김치는 너무 유명해서 매년 예약까지 해서 사 먹을 정도예요. 그런 김치를 동서에게 무상으로 주니까 동서가 너무 좋아했어요. 시댁과 명절마다 놀러 가면 동서랑 저는 얘기하다 밤을 새울 정도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사이가 좋은 것과 달리 시누이와 사이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막내 시누이는 누뚱이라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여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누뚱이 막내한테는 약간 얘기가 달랐어요.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서 시누이는 유감스럽게도 버릇이 좋진 않았습니다. 다 큰 성인인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말이라면 쩔쩔매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시누이가 버릇없이 무례한 행동만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본인만 아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그런 시누이의 행동을 동서가 다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 갔다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시댁에 갔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원래 시댁에 가면 항상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반드시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 언니! 내가 그렇게 이 원피스는 손빨래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세탁기에 돌리면 옷이 망가지니까 신경 써서 해달라고 2번이나 말했는데 왜 그래요?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이거 백화점에서 우리 엄마가 내 생일이라고 사준 거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따로 손으로 빨래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가씨, 일부러 그런 거는 진짜 절대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어떡하지? 내가 다시 손으로 빨래할까요? 이미 망가졌는데 뭘 빨래해요? 아, 진짜 짜증나. 그냥 버려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그거 언니가 몰래 입을 생각하지 말아요. 저번에 내가 버린다고 했던 옷 언니가 입고 다니는 거 진짜 싫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동서에게 마구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가 일찍 도착해서 시부모님이 없었거든요. 일정이 있어서 들렀다 온다고 하시길래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미리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질을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시누이를 보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왔는데도 저렇게 짜증을 내는 거면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큰오빠니까 나서서 시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라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동서는 제가 괜찮냐고 묻자 씁쓸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누이랑 오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저랑 얘기할 때는 수줍음도 많고 착해 보여서 전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날은 너무 사나운 모습에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더 놀랐던 것은 바로 동서의 태도였어요. 동서는 저런 시누이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본인에게 저 정도 수위로 짜증을 내는 것은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오자 동서에게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완전 두 얼굴의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시누이가 자기 혼자 풀려서 친근하게 대하자 또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마치 아까 세탁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면서 남편하고 시누이와 동서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 아까 아가씨 보고 너무 놀랐어. 평소에 나한테는 되게 친절해서 몰랐는데 되게 무섭더라. 동서는 그런 아가씨가 익숙해 보였고 더 웃긴 건 나중에 시부모님 오시니까 또 동서한테 잘하더라. 나도 막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아버지한테 따로 말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봐. 그냥 일단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자. 그들의 사정이 있겠지. 남편 말대로 제가 시누이보다 동서랑 더 친하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은 동서니까 동서가 저에게 따로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한 번도 시댁 욕을 한 적이 없거든요. 며느리들끼리 모이면 어차피 시댁과 피가 섞인 사이는 아니니까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진짜 한 번도 저에게 시부모님을 포함한 서방님과 아가씨에 관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하대하는 신우의 욕도 하지 않았고 제가 우리 남편 욕을 해도 본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동서가 마치 보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방님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해줬는데 서방님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금액이 좀 큰가 봐.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아버지가 대신 갚았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 동생도 혼자 자책하느라 집에 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당신이 나중에 재주씨 만나면 위로해줘.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다음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어요. 동서는 늘 그렇듯 담담한 어조로 저에게 오히려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직장 동료의 꼬임에 넘어가서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무려 어기넘는 금액의 손실이 생겼다고 동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친정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잠깐 집안이 흔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서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그게 기억나서 동서에게 말했더니 그냥 제게 웃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려도 저렇게 담담한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저는 동서가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동서의 어머니를 뵙게 된 적도 있습니다. 동서가 매번 저를 보러 오니까 제가 어느 날은 시간을 내어 지방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급하게 가게 된 거라 연락했더니 동서는 본인 엄마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와 깊은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어머님은 입원실에 계셨는데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였어요. 의식은 있었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든 상태였습니다. 누워서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셨는데 그 상태에서 동서를 보자 반응하는 게 참 슬펐습니다. 동서는 그런 본인의 엄마를 따스하게 바라보았어요. 병간호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동서는 매일 와서 엄마를 돌본다고 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동서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서 대단하다고 했더니 동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동서 엄마의 병원비는 시아버지가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워낙 서방님이 능력이 좋지 않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분이세요. 지역 어린이 재단이나 각종 취약계층에 후원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지방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시댁 동네에서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시장에 가면 그 의사 양반 며느리냐고 알아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친절해서 시아버지 병원은 늘 환자가 많아서 대기가 필수였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워낙 좋은 분이라 인성으로 유명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는 정치에 출마할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자리에 오르며 꼭 좋은 일을 하는 분이라 신임도 두터웠어요. 시아버지 본인도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댁 거실에는 시아버지가 기부한 곳들 증명서나 사진이 가득했어요. 병원에도 벽에 기부한 내용이 많아 환자들이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보육원에 관심이 많다며 입양할 계획도 있다고 하셨어요. 서방님 부부가 동서의 불임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서 부부에게 아이 입양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서가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 없던 일로 되었던 거죠. 매일 시댁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아이까지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를 데려올까 고민하셨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곧 결혼 예정이라 집을 나가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적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내려가면 그렇게 예뻐하시거든요. 시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셔. 그렇게 주변에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아. 안 그래 동서? 동서 어머님 병원비도 아버님이 내고 있다면 내가 안 그래도 남편에게 나중에 늙어서 꼭 시부모님처럼 살자고 했어. 아버님이요? 네, 우리 엄마 병원비 내주시고 계시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됐어요. 우리 밖에 가서 저녁 먹어요. 형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살게요. 응?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나도 안 그래도 아까부터 배가 고프더라고. 마지막으로 동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가는 게 좋겠어. 바로 들렀다가 나가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그날 제가 시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자 급하게 말을 돌렸어요. 그리고 표정이 아주 씁쓸해 보였습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은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고 우리 딸들도 점점 자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제보할 사연의 핵심이랍니다. 그날은 사실 제 꿈자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꿈에서 시아버지가 마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리 시아버지는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라 큰 소리를 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집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다정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깨고 남편에게 이상하다고 웃으면서 말하고 남편을 회사로 출근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한 남편과 함께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으로 온 전화였는데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더 조용하고 침착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웬만한 일이 아니면 먼저 우리에게 연락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워낙 교양 있는 분이고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저녁 시간이 지나면 절대 연락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자정인데 연락이 와서 남편과 저는 너무 놀란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희는 더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울음소리에 하고 싶은 말이 다 가로막혀 남편과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아 놀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를 달래자 옆에 있던 서방님이 대신 말해주었어요. 형수님, 어떡해.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어. 지금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하고 있는데 생명이 위독하대. 의사가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떡해. 형, 지금 올 수 있어? 뭐라고? 알겠어. 일단 지금 형수랑 내려갈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엄마 옆에서 잘 달래줘.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줘. 차로 운전해서 갈게. 지금 가면 막히지 않아서 금방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진정하고 있어. 남편과 저는 서방님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괴한에게 습격당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아이들을 데려갈까 생각했는데 큰일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랄까봐 급하게 친정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가는데 너무 심장이 쿵쾅거려서 제 귀까지 들릴 지경이었어요. 겨우 심호흡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동서에게 전화했는데 동서는 받지 않았어요. 과서 딱지를 여러 개를 끊기며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는 혼절한 상태였습니다. 서방님과 막내 시누이는 엉엉 울며 병원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동서는 특유의 침착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수술을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8시간의 수술 끝에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 나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달려가서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겨우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사고를 당하고 바로 본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목숨은 유지해도 부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수술이 끝났어도 병실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식물인간인 상태로 그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불러온 영향은 당연히 아주 컸어요. 시누이의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병원도 점점 휴원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랍니다. 이걸 어떡하면 좋니? 당장 우리 막내 결혼식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 입장 때 막내가 혼자 들어가게 생겼어. 그냥 결혼을 미루자고 했더니 막내 신랑이 해외 발령 예정이라 그게 또 어렵대. 당장 나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아이고. 내가 아버지 대신 막내 데리고 들어갈까? 진짜 머리가 아프네. 아버지가 의식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장례식도 아니고 결혼식인데 다들 웃고 있어야 좋은데 웃음은커녕 아버지 걱정 때문에 집중도 못할 것 같아. 시누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은 걱정이었어요. 막내 시누이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갈 예정이어서 결혼식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가 혼자 여자라서 굉장히 예뻐하셨거든요.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결혼식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시누이의 결혼식을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다고 발품도 많이 팔았거든요.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하셨고 어쩌면 시누이보다 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신도 돌아오지 않아서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시누이도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약간 제멋대로인 성격이라 본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아빠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으니 당연히 슬픔에 빠졌을 거고요. 시어머니는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건 접수를 남편과 제가 직접 가서 했는데 사실 우리는 범인이 빨리 잡힐 줄 알았어요. 예전도 아니고 요즘에 CCTV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 나쁜 자식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CCTV가 아예 없는 사각지대에서 찔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실 텐데 딱 골목 들어가는 어귀에서 찍힌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너무 어두운 밤이기도 했고 또 온몸을 검은 옷으로 두르고 마스크에 모자까지 써서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선생님, 아니 요즘 과학수사대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지문이나 발자국으로 뭐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대충 알 수 없나요? 우리 아버지 진짜 정직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세요. 여기서 유명한 병원 원장이라 경찰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네, 저도 그 병원 알죠. 그런데 이 범인이 장갑도 끼고 신발도 비닐로 감싸고 달려서 찌르고 바로 도망가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범행 현장이 찍히지 않아 이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일단 최선을 다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경찰서에 갔더니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형사와 같이 CCTV도 여러 번 보았는데 진짜 딱 사각지대라 범행 현장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굿이라도 해서 무당을 통해 범인을 지목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가 의식도 없이 쓰러진 사이 신우의 결혼식은 원래대로 진행되었어요. 축복받아야 하는 결혼식은 너무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온 모두가 시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더욱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정신과도 다니면서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저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너무 돕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울에 있고 남편도 일하러 직장에 가야 했으니까요. 경찰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 아주 기적적으로 시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진짜 눈을 뜬 상태였어요.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는데 조금 있으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눈알만 굴리는 정도였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점점 표정이 좋아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빨리 나으면 범인을 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저는 시아버지의 쾌유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고 있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고 남편과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는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조용히 있었는데 먼저 연락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 예전처럼 동서와 따로 만나지 못했는데 점차 시아버지가 회복되면 다시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에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동서는 오히려 되게 차분했어요. 저한테 오늘 당장 올라갈 테니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대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비밀로 둘만 만나야 한다길래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평소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 저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동서를 어떤 카페에서 보게 되었어요. 동서는 평소 같으면 특유의 친절한 얼굴로 웃으면서 말했을 텐데 그날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왔냐고 했더니 한숨만 계속 쉬더라고요. 말하려고 입을 뗐다가 다시 닫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답답했지만 동선이가 참았어요. 결국 동서는 제가 어르고 달래서 약 2시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들으세요. 사실 시아버지 찌른 거 제가 그랬어요. 많이 놀라셨죠? 일단 이건 먼저 들어보세요. 설명보다 이 녹음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동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를 찌른 범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찔렀다고 했으면 이 정도로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천사 같은 동서가 도대체 무슨 일로 시아버지를 찌른 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는데 동서는 저에게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본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녹음을 듣고 더 놀라서 온몸이 떨려서 쉽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녹음본은 바로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놀라운 점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야, 이년아, 제대로 안 닦아? 아휴, 내가 사람 구실 못하는 내 둘째 아들 대라도 이으라고 너를 데려왔더니 불임이 말이 되니? 제대로 안 닦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일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아기도 못 가지는 년을 내가 뭐가 좋다고 데리고 왔을까? 네가 뭔데 입양을 반대해? 애 못 낳으면 입양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첫째 며느리도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못 잇잖아. 그러면 네가 입양해서 아들을 반드시 키워야지. 괘씸한 것. 네 엄마 병원비 이제 못 대준다. 그동안 내가 냈던 것도 다 갚아. 알겠어? 안 그러면 너 이혼이야.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녹음은 딱 봐도 100개는 더 넘었습니다. 그중에는 제 욕도 많았고 심지어 시어머니에 관한 욕도 많았어요. 차라리 시아버지가 평소에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워낙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라 이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굳은 제게 동서는 씁쓸한 얼굴로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앞뒤가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기부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동서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던 것도 서방님이 우리 남편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아주 별로였거든요. 아무도 결혼해주지 않으니까 환자 보유자였던 동서를 꼬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더니 서방님이 사고를 치며 동서를 불러 종일 탓했다고 해요. 동서가 제대로 아내 역할을 하지 않으니 본인 아들이 엇나가는 거라고 병원비를 빌미로 매일 괴롭혔다고 동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감정에 격앙되었는지 울면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제게 했어요. 형님이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한테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가져오는 것도 없다고 거지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이 뒤틀린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장남이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 기대했는데 딸만 2명이라 꼴도 보기 싫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예뻐서 서울로 형님을 보러 왔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저를 또 불러서 몰래 독약이라도 먹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딸들은 보기 싫다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조카들도 없어야 한다고요. 저는 동서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나중에는 물을 마셔도 진정이 되지 않아 약국에 가서 진정제를 몇 개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동안 제가 시아버지를 잘 만났다고 친정 식구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고 그냥 무엇보다 충격이 너무나도 큰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라리 조금이라도 티를 내주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아버지는 늘 저에게 상냥하셨거든요. 심지어 결혼 준비할 때 워낙 좋게 대해주어서 우리 엄마도 시댁이라면 고맙다고 하실 정도였잖아요. 저는 동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답니다.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입양도 본인의 평판을 위해 하려고 했더라고요. 본인의 야망이 너무 커서 정치판으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그러려면 최대한 좋은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동서와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을 말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동서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미 이혼 생각을 혼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시댁에 있었던 이유는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는데 차라리 공장에 가서 막노동으로 돈을 벌더라도 이런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서방님과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고 아이도 없으니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남편에게 말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냥 형님인 저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초연한 상태더라고요. 자기는 교도소에 가도 미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찌르지 않으면 본인이 죽을 것 같았대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가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도 잘하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딸들에게 늘 다정하고 진심으로 대했어요. 자기 자신보다 딸들을 더 사랑했고 우리 딸들이 없으면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 결국 동서의 녹음본을 남편에게도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그 녹음본을 듣더니 곧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인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우리 엄마까지 뒤에서 욕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너무 혼란스러워. 남편은 실제로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동서는 서방님과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충격에 쓰러지셨습니다. 동서는 가지고 있는 녹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까지 아직 정신만 차렸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는 아마 평생 누워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동서는 본인이 그랬다고 죗값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건 없던 일로 하자. 경찰한테 가서 내가 직접 사건 종료를 해달라고 할게. 어차피 지금 증거도 없으니 우리만 입을 다물면 없던 일이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둘째 며느리에게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혼하고 네 삶을 살도록 하렴. 병원비는 내가 대줄 테니 너도 원한이 있으면 다 있길 바란다. 시어머니는 초연한 얼굴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에 이미 질린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는 평생 저렇게 병원에서 누워있을 거로 혹시라도 깨어나게 되면 본인도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서방님은 실제로 합의 이혼을 했어요. 서방님은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동서에게 무릎까지 꿇은 상태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당해서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자기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의견을 우리는 다 존중했어요. 그래서 서방님과 동서는 합의 이혼을 했고 저랑 남편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의 실제 모습에 많이 놀랐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 이혼이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어요. 그 뒤로 저는 시댁 식구들 몰래 동서를 종종 만나고 있어요. 동서는 이혼하고 훨씬 사람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천사처럼 착한 사람인데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서 금방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몰랐는데 미용 자격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취직해서 돈을 벌며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엄마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고 동서도 동서지만 시어머니가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서도 이혼하고 같이 살지 않으니까 제가 더 자주 찾아갔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시어머니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일부러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그대로 쓰러진 채로 병원에 방치되어 있어요. 어차피 본인 계좌에서 병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그냥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정이란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 보기도 싫다고 병원에 가지도 않으세요. 남편과 저도 동서에게 녹음본을 받고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싫어 병원에 안 가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저렇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톨이로 살 것 같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거라고 우리 친정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있었던 일을 말하니 친정 식구들도 당연히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어? 너무 무섭다. 이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되나 봐.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착하고 천사 같은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살면서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우리 딸들까지 욕할 수가 있지?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은 다 하더니 소름 돋아서 말할 때마다 놀라. 한동안 이 사건은 우리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진정된 상태랍니다. 여기까지가 저한테 일어났던 사건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교훈을 얻게 되어 좋은 점도 있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나중에 배신할 거며 지금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는 이미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남편과 같이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보려고 해요. 물론 동서도 만나면서 인연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